이제 2교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번 문제는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전파 환경이라고 하면 무선을 제가 놓고 보면 전파 환경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무선으로 놓고 보면 쓴다. 그래서 거기 무선 전송로의 여러 요인에서 일단 무선 채널을 제가 이제 정규 이론반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밴드패스 필터의 특징이 있다. 일정 대역만 통과시킨다. 그래서 대역 제한이 기본적으로 무선 채널에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했고, 그러면 무선은 거기 그래서 1번에 무선 채널에, 그러니까 선이 아니잖아요. 선이 없기 때문에 일단 대역 제한이라는 특성이 있고, 전력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전력 제한의 특성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잡음, 간섭, 쉐도잉, 페이딩, 딜레이, 스프레드 있는 것, 제가 아는 것, 도플러, 뭐 감쇄는 기본적으로 전파가 가면 감쇄가 일어나요. 감쇄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일단 거리에 따른 감쇄도 있을 수 있고, 강우 감쇄, 뭐 비나 눈, 우박 이런 거에 대한 대기 현상에 의한 감쇄도 있을 수 있고, 감쇄는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잡음의 영향들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쓰면 되는 거예요. 쭉 쓰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놓고 거기 대책은 그러면 또 뭉뚱그려서 쓸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내가 나눠놓은 걸로 나눠놨잖아요. 이렇게 이런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요인별로 답을 써주면 조금이라도 낫겠죠.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써주면. 그래서 제가 대역 제한, 전력 제한 위에 나와 있는 표 그대로 다 갖다가 밑에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음, 간섭, 쉐도잉, 페이딩, 딜레이, 스프레드, 도플러 효과, 전파가 겹치는 것들이 있죠. 겹치는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에 의한 대책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라고 써주는 게 아무래도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답안이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323의 구성 프로토콜 쓸 때 동작 과정. 일단 H-323이 나왔으니까 최종 비교는 뭐하고 해야 되겠어요? SIP하고 하셔야 돼요. SIP. 왜냐하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동일한 레벨에 있는 프로토콜은 SIP니까 SIP하고 나중에 특징 비교는 할 거예요. 비교는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H-323의 개념은 알겠는데 뭐 특징까지도 어떻게 쓸 수 있겠는데 구성 요소하고 프로토콜 스택을 쓰는 게 문제죠. 이런 문제는. 이제 이거를 모르면은 손대기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근데 프로토콜 스택은 거기 보시면 뭐 TCP하고 UDP 다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시그널링 같은 거 다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 다음에 RTP하고 RTCP를 채용하고 있어요. 얘도. 이제 왜냐하면 음성이나 아니면 멀티미디어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RTP하고 RTCP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H-323은 패킷 기반 전송망에서, 패킷 기반이라고 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망에서 영상, 음성, 데이터 등 멀티미디어를 전달하는데, 인터넷 망을 통해서 음성이나, 그러니까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비실시간 망이죠. 비실시간 망에서 실시간적인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한 모든 프로토콜을 담고 있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프로토콜이 H-323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뭐 TCP, UDP, IP는 기본적으로 채용할 수 있을 거고, TCP하고 UDP, RTP, RTCP, 그 다음에 각종 시그널링에 대한 것들을 다 담고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 뭐 H-323은 사용되는 망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의 독립적이고, 그 대역폭 관리 기능하고 멀티캐스트 기능 지원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소규모 프로토콜을 다 가지고 있는 대규모 프로토콜이에요. 복합 프로토콜이고, 뭐 그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H-323은 처음에 이제 제가 정보통신망에서 처음 VoIP를 가르치면서 게이트 키퍼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발전을 하면서 각각의 사용되는 용어들이 다 달라지는데, 그래서 게이트 키퍼라는 게 결론은 소프트 스위치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프트 스위치가 게이트 키퍼고요. 그냥 각종 게이트웨이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거기 MCU라는 게 있는데, 게이트 키퍼하고 MCU 간의 통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통신을 통해서 제어 시그널을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구성 요소는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토콜 스택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작 과정은 여러분들이 동작 과정, 내가 프로토콜 스택을 아는데 동작 과정은 쓰기 어렵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프로토콜 스택 아시면 동작 과정 쓸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SIP하고 비교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보시면 방송통신 설비의 내진 설계 유형과 대책을 설명하시고, 원래 방송통신 설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이, 제가 이거를 법 문제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신뢰성 및, 안정성, 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 기준을 보면, 지진대책을 보면 5개 설비는 지진대책 기준을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 설치 기준, 그 다음에 의무사항이죠, 다. 부가통신설비, 자가통신설비 다 의무사항이에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다라는 걸 먼저 써놨어요. 그 다음에 내진설계의 필요성. 내진설계가 왜 필요한지는 다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진설계 유형은 뭐 이제 통신국사, 통신기계실, 그 다음에 뭐 5개 설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제가 이거 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거 써놓은 거고요. 내진 설계 대책은 일단 우리는 층응답 스펙트럼을 만족하도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기 응답 스펙트럼이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 그래프를 보시면 밑으로는 주파수가 돼 있어요. 주파수. 거기에서 주파수라는 게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초당 몇 번 흔드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당. 우리가 주파수는 초당 진동횟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주파수가 돼 있다라는 거는 거기 지금 그림이 그런데 거기 F1이에요. 처음에 나와 있는 F가 일이 이 그림을 좀 줄이다 보니까 지금 그림이 안 보이는데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F1이 1Hz예요. 초에 한 번 흔드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흔드는 거고요. 거기 최종적으로는 F2까지 가요. 근데 이제 거기 35메가, 35Hz, 초당 35번 흔드는 거예요. 초당 35번 흔들면 엄청나게 많이 흔드는 거잖아요. 이때 가속도 응답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만족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내진 설계 대책이 있으니까 이거 다 법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파 특징 및 이에 대한 안테나 종류를 설명하시오. 안테나 종류를 다 쓰라는 게 아니고요. 대표적인 서너 개만 쓰면 돼요. 일단 근데 이제 마이크로파가 뭔지를 모르면 못 쓰죠. 이제 마이크로파는 되게 3에서 30기가를, 3기가에서 30기가를 잡는 사람도 있고, 40기가를 잡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뭐 한 30에서 30기가 정도? 이렇게 되게 잡죠. 근데, 이제 뭐, 그 위로 올라가면 밀리미터 파, 이렇게 나누고요. 뭐, 나누는데 이제, 거기 특징을 보면 1에서 40기, 저는 1에서 40기가 되는데요. 이제, 뭐,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한 30기가, 40기가, 그 헤르츠 대역까지를 되게 이제 마이크로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으로 보면 강한 직신성을 가져요. 이제 기가헤르츠 높아지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회절성은 약해지지만 직진성은 아주 강해지죠. 근데 이제 고주파 대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직진성이 훨씬 더 강해지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안테나는 접시형 안테나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안테나는 소형화되죠. 그 다음에 전파 손실은 그러니까 직진성은 강해지는데 멀리 못 가요. 멀리 못 가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용은 뭐 무선 통신, 장거리 무선 중계전송, 장거리 무선 중계전송은 방송망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죠. 산하고 산 사이에 중계탑 놓고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성통신 같은 데서 마이크로파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안테나는 이제 파라볼라, 뭐 거기 있죠. 파라볼라 있고, 그 다음에 카세그레인, 뭐 혼 디플렉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대로 끝내기가 어려워서, 이제 지금 현재 이동통신, 왜 마이크로파 문제를 지금 냈겠어요? 제가 이거 이제
이제 심화반에서 마이크로파 문제가 저는 이제 밀리미터파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밀리미터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라고 자료도 만들어서 드리고 했는데, 이제 이거 그냥 마이크로파라고 밀리미터파라고 마이크로파를 밀리미터파로 놓고 풀면 돼요. 근데 왜 지금 나왔냐면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지금 현재 이동통신이 마이크로파로 대역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5G 이동통신이 주파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28기가가 할당이 됐잖아요. 주파수 대역으로. 5G 주파수 대역으로. 그러니까 그게 마이크로파 대역으로 보고 문제를 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냥 끝내기 그래서 5번에 5G하고 마이크로파 대역의 필요성, 뭐 연관성 이렇게 해도 좋고 하여튼 그 관계가 어떤 게 있다. 간단하게 써놨어요. 이 문제가 나온 배경은 제가 보기에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LBS 측위 기술을 신뢰와 실뢰로 구분하여. LBS는 측위 기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제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를 하려면 플랫폼 기술도 있어야 되고 측위 기술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그 중에 측위할 수 있는 기술을 신뢰하고 실뢰로 구분해서 써보라는 거죠. 그래서 LBS의 뭐 특징, 그 다음에 LBS의 개념, 이런 거는 넘어가시고, 거기 측위 기술만 보면, 크게 실내 위치 측위 기술은 거기 RF 기반, 무선랜, 거기에서 RF는 무선랜, 블루투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UWB 기반, 측위, 대부분 얘네는 TOA나 TDOA, AOA,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각도, 아니면 시간, 내가 쏜 전파가 되돌아오는 시간, 아니면 상대방에서 쏴준 전파가 도달하는 시간, 시간 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로 측위를 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실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성 측위 기반은 얘는 뭐냐면요. 센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센서.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신호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센서를 가지고 추측왕법이라고 하죠. 센서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미사일 같은데 이런 관성왕법 장치가 다 달려있어요.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물론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자기 위치를 측위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관성왕법 장치가 센서들이 다 달려있어요. 이 관성왕법 센서가 정밀한 거는요 엄청 정밀해요. 그래서 미사일 같은데 붙는 거예요. 정밀한 것들은.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자기 위치를 계속 계산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야 목표물에 갖다가 명중을 하죠. 그래서 이런 관성학법 장치가 비싼 거는 몇백만 원,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못 만들어요, 이게. 대부분 다 맴스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관성학법 장치가 미국에서는 잘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수출 제한 품목에 미국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무 나라에나 팔지 않아요. 왜냐면 미사일 같은 데 달거든요, 얘네들.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도 측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위성은 뭐냐면, 위성인데, 그러니까 아주 큰 돔 같은데, 위성을 달아놓는 거예요. 거기 천정 같은 데에다가 위성을 똑같이 달아놓고요. 그 밑에는 그 의사위성으로부터 받는 위성하고 기존에 우리가 GPS 위성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신호 위치 측위를 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하는 건데 그냥 의사위성을 달아놓는 거예요. 천정이나. 그러니까 이런 작은 실내에서는 안 통하겠죠. 큰 실내. 근데 그 의사위성들은 그 천정 위를 통해서 진짜 위성하고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위치 측위를 하는 의사위성 기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RFID 기반 측위도 있죠. 그 다음에 플로어 센서는 뭐예요? 플로어 센서. 바닥에 센서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밟으면 무게나 압력을 느낄 거 아니에요. 센서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시스템 기반 측위도 있고요. 광학 시스템 기반 측위도 있어요. 다 실내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실외 위치 측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기반 방식하고, 그 다음에 위성신호 기반 방식이 있는데, 위성신호는 그냥 위성 이용하는 거고요.
네트워크 기반 방식은 이동통신 기지국 이용하는 거죠. 이동통신 기지국 이용하는 거는 실내에서도 쓸 수 있어요. 뭐 하여튼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에 컨볼루셔널 코드는 이제 채널 코딩의 종류죠. 채널 코딩의 종류. 채널 코딩을 왜 하냐면 채널상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정정하거나 에러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서 채널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로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그 컨볼루셔널 코드의 회로 구성 요소를, 규정 요소를 보면 구속장, 보호화율, 이렇게 생성 다항식, 이 크게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프트 레지스터를 몇 개 사용했는데, 시프트 레지스터 플러스 1 하면은 구속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호화율은 뭐냐면, 입력 비트가 한 비트가 들어갔는데, 출력으로 몇 비트를 내느냐. 그럼 보호화율은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이 되겠죠. 출력 비트가 3비트 나오면요. 3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제가 거기 구분하고 현재 시간 입력하고 출력 시간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거기 M1, M2, M3는요. 시프트 레지스터고요. 거기 익스클루시브 5어 회로 두 개가 있죠. 플러스로 된 거. 그래서 입력해서 익스클루시브 5어 연산 회로 두 개가 있으니까 입력 신호가 한 비트 들어가면 출력으로 익스클루시브 5어 연산 회로를 통해서 두 비트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대부분 컨볼루션을, 근데 이렇게 세 개로 구성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열 몇 개 이렇게 달죠. 열 몇 개 이렇게 시프트 레지스터 달아서 이제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셔널 코딩의 디코딩 방법은 크게 비터비 디코딩하고요, 순차 복구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비터비 디코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컨볼루션 디코딩 과정은 비터비 디코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저도 비터비 디코딩이 사실 저도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서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고 써놓은 거예요. 이제 어렵진 않아요. 트레일리스 코드, 강의를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트레일리스 코드를 한 다음에 최단 경로를 찾는 거고, 최단 경로를 찾으면서 생존 경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애는 방식으로 최단 거리를 찾아서 이제 복구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디코딩 과정은 그렇게 되고요. 3교시 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교시 1번